네, 뉴스인싸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인싸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요, 세계와 K 시간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문희장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거는 그냥 제가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압승을 거뒀죠.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됐나 봐요? 네. 아니 저는 항상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언론 보도만 보면은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그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 트럼프 뒤에 사법 리스크라는 걸 붙여가지고 마치 대선에 못 나올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뭐 이런 트럼프의 대항마들이 막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트럼프가 힘들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트럼프가 지금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오와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로 공화당 경선이 시작된 건데 거기는 당원 대회예요. 다시 네. 말해서 당원들이 와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공화당은 친 트럼프 정당입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정당화 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트럼프 말고 우리 딴 사람이랑 차라리 붙고 싶다. 바이든이 지더라도 차라리 트럼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네. 계속 다른 사람들을 띄우고 있지만 공화당 당원들은 트럼프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이오와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출마를 했을 때 또 거기서 당원 대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트럼프는 그때 2등 했었어요. 2등. 예, 지금 1등을 했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이오와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1위가 된 거는 80년대 초기부터 처음이에요. 거의 40년의 처음이에요. 원래 아이오와에서는 1, 2등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제 그 아이오와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고 그 백인들도 비의식인인 백인들이거든요. 그렇지. 뭐 예를 들면 플로리다나 아니면 뉴욕에 있는 백인들처럼 이렇게 그런 잘 살지 백인들 못하고? 아니고 어허. 예, 백인들 안에도 좀 약간 촌놈 아니면 또 그런 좀 약간 분류가 되잖아요. 좀 그런 상징적인 지역이긴 한데 근데 저는 한국 언론에서 자꾸 그 법적 리스트가 나온다는 거가 의미 있다가 보는 거 뭐냐면 일단은 주 2개는 트럼프는 우리 주에서는 출마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 그때 주 대법원에서. 검찰이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1년 안엔 재미있는 사건들이 저는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도 장난이 아닌 인물이고 장난이 아닌 인물. 미국 안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리스토텔레스식 그 백인들 있잖아요. 아이오와 백인들 아니고 네. 그 사람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 와중에 지금 앱스타인 사건도 터진 상황이고 그 성접대 네. 소음. 왜? 그래서 1년 안에 미국에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신기한 일도 벌어지고 트럼프는 그냥 굳건하고. 네, 왜 굳건합니다. 그렇게 트럼프를 무조건 당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오와의 백인들 말씀하셨잖아요. 자, 백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인들은 다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제 인종 구성을 보면은 백인이 60%가 넘는데 그 중에 부를 독식하고 있는 백인은 소수예요. 많이 배우고. 근데 다수의 아이오와식의 그 백인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놈의 정치인들을 보니까 맨날 지들끼리 권력을, 그러니까 잘난 애들끼리만 권력을 나눠 갖더라는 거예요. 나는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종보다 때로는 역차별 당한다는 느낌. 난 그렇죠. 백인인데 왜 저렇게 되지 못하나. 근데 정치인들은 맨날 고급진 얘기만 하면서 지들끼리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란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야,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 언어로 우리 입장인 것처럼 얘기해주는 네. 정치인을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자, 어쨌든
우리는 트럼프가 되게 싫어하나요? 자꾸 언론이 부정적으로 쓰는 걸 보면. 아 근데 뭔가 의도가 그거 있어 보이기도 해요. 예. 친 바이든 성향이라서 그런데 사실 잘 바이든- 생각해 보면 바이든이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어. 그게 핵심이에요. 민주당 정권이 잡았을 때 버락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도움이 안 돼,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불리했습니다. 일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근데 트럼프 때는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쵸, 우리나라하고 관계 차라리. 굉장히 예, 좋았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냥 국산 분담비를 트럼프는 고아에게 영수증으로 끊어줬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아. 나와서 야 우리 군이 3만 명 여기 있는데 돈이 이따위를 준다고? 그때 주한미군 그때.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하면-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뭐냐면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거 막았어요. 네, 막았어요. 막았어요. 네, 네.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한테 그런 식으로 바이든은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에요. 민주당은 대놓고 야 이거 내놔 하지 않아요. 트럼프는 대놓고 내놔 하지만 바이든은 뒤에서 음흉하게 뜯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 나라가 대주고 있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건너간 돈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나오질 그래서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트럼프가 그때 하도 큰 금액을 요구해서 되게 단계적으로 잘라가지고 협상에도 금방 응하지 않고 아주 그럼요. 전략적으로 예. 끝까지 버티면서 되게 최소한으로 막았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먼저 그냥 본인이 퍼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 경제적으로 손실이 더 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또 압박하고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핵심이 그거죠. 우리 대통령이 누구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까다롭다. 상대하기 너무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 다시 우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분이 나오면 그래야 되는 되죠. 거예요. 그래야 예. 되죠. 야, 출마해요. 나 어떻게 해요? 지금 아까부터 자, 다시. 자, 이제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봤고요. 미국 언론 CNN에 있는 한 선임 기자가 미국 언론 행태가 정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우리나라만 그렇고 미국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죠. 자기네가 보기에는 또 그래도 야, 우리 미국 미국은- 정도만 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다고 할 것 같은데 뭐라고 했길래 네, 얘기죠? 자 미국 그 CNN 방송의 미디어 담당 선임 기자 올리버 다시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중심을 잡지 않고 성찰을 하는 보도를 쏟아내지 않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자성의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미국이 익사 위험에 처해 있다. 이거 지금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키는 거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미국 내 상황을 극단적으로 그리고 혐오와 차별 이쪽으로 몰고 가면은 언론이 다시 그걸 끌고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해주고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적한 게 일상적으로 폭스 뉴스와 같은 케이블 채널 네. 그리고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들 온라인 인플루언서들 극우 성향의 온라인 매체 등이 독성 폐기물을 국가 담론에 쏟아버리고 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주류 언론 우리가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라는 식의 보도를 계속 쏟아내서 정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언론 그 미국 주류 언론들이 너무 못하고 나이브하게 있다. 대응을 네.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요거 사실 우리 언론이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류 언론이 지금 극우 매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재생산해가지고 오히려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네. 있는 거 지금 지적하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알파고님 예. 기자 입장에서 이 미국에서 무슨 다시 올리버 다시 이 기자가 한 말이 맞습니까? 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와서 미국 언론에서 너무 지나친 political correctness, PC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오른쪽으로만 네, 보는.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하고 분위기를 갑분산으로 만들고 그런 분위기에서 갑분싸. 갑분사로 만들고 그런 분위기에서 아직 좀 약간 나는 민주당인가 공화당이냐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공화당으로 밀어주는 언론도 또 다른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좀 적당히 가야 되는데 오직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좀 튀어나오고 어쨌든 있어요. 정치적 극단주의가 팽배한 미국 정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국민의 대다수가 사실은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소수가 막 똑똑해서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올 상황인데 거기에 그 폴리티컬 크라이시스 얘기가 나오니까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세요. 데이브 샤팔리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미국에서 진짜 잘 나가는 코미디언이었거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사람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마저 트럼프를 지지하겠대요. 뭐 물론 욕을 먹었는데 너 어떻게 네, 뭐 어떡해? 한국으로 따지면 제일 좀 약간 진보적인 개그맨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왜 그렇게 되냐면 네. 그분이 중간중간에는 자기 라인 안에서도 비판의 소리를 했을 때는 너 어떻게 이런 비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폴리틱 탄압을 코렉트를 때리니까 받았는데, 그 네. 사람이 그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그 현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왜 맨날 말할 때마다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저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예멘 반군 후티. 미국이 테러리스트라고 지금 지정을 했어요. 네. 근데 뭐 테러 조직은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차이가 도대체 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 외국 테러 단체 SDGT로 이제 지정을 했다. 했고. 예.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높은 게 테러 조직 FTO인데요. 요 차이가 네. 그냥 뭐냐면은 지금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상선을 공격을 하고 거기서 물류대란 벌어지니까 미국이 동맹국들하고 나서가지고 순찰 강화했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 4차례에 걸쳐서 예멘 본토르 후티 근거지를 공격을 했어요. 문제는 후티가 전혀 이 공격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타격을 크게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테러 단체야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이 테러 단체의 자산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 금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가장 높은 단계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 지정된 단체를 지원하는 사람들까지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멘이 지금 현재 내전에서 이제 휴전 협상 단계에 거의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엔이라든지 구호 단체가 예멘 민간인들 구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사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단계를 좀 낮춰준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후티한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후티 반군 자체를 잡을 일이 아니라 네. 미국은 후티 반군 자체를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인근 나라들을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후티 반군을 좀 자제시키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지금 다 동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후티 반군 공격이 계속되는데 앞으로 또 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안개 속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예멘 사람들이라면 당분간 이 문제가 골치 아프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이 뭐 공격을 했는데 그 사바 지역이 다 산맥이거든요. 사실은 예멘 땅이 더 컸어요. 사우디가 건국 과정에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가다 보니까 사우디 왕이 그 당시에 초대왕이에요. 여기까지 가자. 더 이상은 가성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산맥이 있어서 산맥이니까. 가성비가 안 나와. 그리고 예멘 사람들은 이제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좀 약간 미사일하는 스타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여튼 예멘 사람들의 성격을 예멘 사람들 만나서 알 수가 있는데 어때요? 성격이 어떤데? 아랍 사람들 중에서 성격이 제일 세고 그 좀 약간 고집이 제일 세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종파가 그 시아파 안에서 제이디예요. 5인파인데 그 사람들의 그 교리상 이거 있어요. 저항하지 않으면 이슬람이 아니다. 저항이 그냥 기본 교리예요. 네, 저항해라.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종파를 만들었던 이맘이 저항하다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항하다가 죽어야 돼요. 저항하다 죽어야 그래서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말이 그렇게 통하지는 않을 거고 대고 얘기하고 해요. 니네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마무리시키면 우리는 중단할 거야. 아하. 그래서 근데 이란도 지금은 그렇고 다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도 그렇고 아니 이스라엘이 공격만 중단하면 이거 끝나는 거야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난 솔직히 이스라엘도 이상하지만 네. 다 이상한데 이란이 왜 파키스탄 공격했어요? 그것도 지금 갑자기 선생님 이거는 좀 뜬금없이. 약간 신기한 상황인데 네. 아시다시피 2주 전에는 2주인가 10일인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근데 못하지만 파키스탄 오히려 지지하지 않았나 이란이?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이란 안에서 주무식 때는 이제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거의 네. 200명 죽었어요. 3일날 일어났던 거. 네. 200명이나 죽었어요. 네, 그 네, 당시에. 주모식이었기 때문에 주모식 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왜냐면 인파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지. 누가 그 폭탄을 터뜨리면 사람 많이 죽겠죠.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네. IS의 호라산 지부가 했다고 했어요. 자, 호라산이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을 의미해요. 그게 반이란 분리주의 단체 말하는 거예요? 아니 IS. IS. 네. 네. 근데 우리가 했다고 했어요. 아, 근데 IS라는 거는 더 이상 하나의 집단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IS가 없어졌어요. 이제 IS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둘이 네. 테러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네, 노 반장님하고 네, 알파고. 네. 야, 테러 조직 이름 뭘로 할까? 커피를 좋아하는 세력. 아, 이건 좀 약간 구리다. 아, 그러면 토마토를 사랑하는 세력. 아, 그것도 구리다. 네. 야, 귀찮다. IS로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S는 간판이에요, 중동에서 이제. 그냥. 어떤 무장단체가 나올 때는 이름 지으느라 좀 약간 시간이 너무 그냥 흘러가니까. 다 IS로 그냥 가자. IS로 하자. 왜냐면 이름만으로 좀 약간 두렵고. 그쵸, 무섭죠. 그리고 옷도 너무 간편해. 그냥 검은색만 입으면 대원이거든요. 근데 IS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지도부를 미국이 작살냈기 때문에. 그냥 저항의 상징이 돼버렸군요, 무조건. 테러리즘의 상징이 네, 됐어요. 테러리즘의 상징.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S의 호라산 지부라고 했다는 거 뭐냐면 호라산 지역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했다는 의미인데 그럼 호라산 지역에 있는 테러리스트들 누구들이에요? 발루지 애들이에요. 근데 발루치. 발루지스탄. 근데 이 발루지스탄이 예전에 하나의 좀 약간 작은 술탄국 왕국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때 지역 대빵이 누구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세금을 주고 서로 다치하지 마지고 그런 관계였는데 영국이 이제 그쪽 지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먹었다가 반토막을 해서 이란한테 토하냐고 퇴보했어요. 즉슨 발루지 지역이 분단된 거예요. 네. 이란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이란하고 파키스탄은 시아파 순위파 때문에 관계가 좀 살짝 좀 약간 그렇게 안 좋은 거였는데 근데 이 발루지 문제 때문에는 중간중간에 손을 잡고 야 우리는 형제하고 동생이에요. 우리 같이 움직여야 돼. 왜냐면 네. 발루지가 애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땅이 둘 다 반도막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발루지 땅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란이 처음에는 시리아하고 이라크를 때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테러 사건을 일으켰던 애들이 호라산 지역에 있는데 호라산 지역에 지금 누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투명이랑 붙어야 됐는데 네. 누구랑 붙으면 저한테 일이 그러니까 약한 미친놈 애들. 아니 미친놈이란 욕교에 줘야지 아니면 그나마 교육을 받았던 사람. 교육받은 사람이 낫지. 이제 말이라도 탈레반을 통하게. 욕기가 싫으니까 파키스탄 안에 있는 발루지 애들을 때렸어요. 아. 근데 파키스탄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예요. 다음 날 아니 눈치를 이틀 챘어요? 이후인가 또 이란에 있는 발루지 애들을 때렸어요. 결론적으로 파키스탄이 이란을 때린 거 아니고 이란도 파키스탄을 때린 거 아니고 둘 다 양쪽 안에 있는 발루지 애들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못돼 처먹은 게 뭐냐면은 오늘 정말 적나라합니다. 왜냐하면 발루치족들이 네. 이제 그 내에서 혹시라도 분리독립을 주장을 할까봐 그쪽을 그러니까 자국 내에 상대국에 있는 발루치족들을 때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은 파키스탄 영토를 공격했네, 이란 영토를 공격했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사인이 뭐다? 자기 내부에 있는 강경파들을 좀 다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쳐맞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아니 우리가 쳐맞았는데 왜 정부가 가만히 있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렸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확전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확전되면 큰일 나겠지. 확전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전되지 않을 가장 만만한 쪽을 명분을 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말 못돼 처먹은 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중간에 있던 발루치족들만 정말 양쪽으로부터 쳐맞은 거죠. 예. 예. 야, 진짜 나는 중동은 솔직히 좀 정서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외부 입장에서는 재미있어 보일 거예요. 뭐 여기 때리고 거기서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재밌지 않아요. 아니, 저희는 네. 되게 가슴 마음, 아파요. 거기 다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럼요.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운 얼굴이 아닌데. 아니 저는 좀 안타깝긴 약간 해요. 지금 걱정이 된 거 뭐냐면 이거 언론에 안 나왔는데 사실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말로는 이제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므란 칸이 이제 강제로 좀 약간 꼼수를 당해가지고 이제 실각됐거든요. 임란칸 전 총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분이 좀 스포츠맨이었어요.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영웅이었어요. 영웅이었어요. 좀 오랫동안 비주류의 정치인이었다가 결국 이제
그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근데 네. 반미 성향도 좀 약간 있었고 러시아는 친해지지 말라고 했는데 서양이 가서 좀 만났거든요. 그래서 좀 실각됐어요. 이상한 거 당해가지고. 그러다가 파키스탄을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는 세력은 군부 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군부는 네. 예전처럼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은 거 아니고 지금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서 지금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파키스탄에서 군부 정권이 들어갈 때마다 이란이란 분쟁이 나와요. 그래서 제 걱정이 뭐냐면 군부는 다시 한번 좀 약간 서양의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이것을 하나의 빌미 삼아가지고 이란이랑 교전으로 갈까봐 제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지금 파키스탄이 아마 이제 뉴스에서 드문드문 보셨겠지만 홍수라든지 이상기후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경제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임란칸 전 총리가 크리켓이라고 하는 그 인도, 파키스탄, 영국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스포츠 네.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꼼수에 의해서요 끌려 내려오고 갑자기 뭐 부패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되고 정치적으로 실권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됐단 네.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임란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한 큐 해결하려면 결국은 외부에서 지원이 그렇죠.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데가 기존처럼 서방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이란 미우시죠. 이란이랑 살짝 이거 할 테니까 저희 또 지지해 주실래요? 저희 지원 좀 해주실래요? 요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야, 진짜. 그래서 지금은 짜고 치고 닭짜긴 그러니까, 한데 짜고 치는 자칫 거지. 잘못하면 이란하고 파키스탄 사이에는 또 교전 운전을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98년 때는 이란의 영사관 직원들이 외교관들이 메자르 셰리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레반한테 다 살해당했는데 네. 그때 파키스탄 애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98년에 한 번 둘이 붙을 뻔했거든요. 네. 그거는 양쪽도 지금 있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지금 상황이 돼버려 그렇습니다. 있군요. 네. 자, 문평론가님, 일본 지금부터 시끌시끌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검찰이 최근 집권당인 자민당 파벌들의 이 비자금 스캔들 수사하면서 네. 기시다가 정말 최악의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기시다파라고 하더라고요. 고치 정책 연구 회 여기 회계 담당자였던 사람이 지금 이번에 입건될 거다 이러거든요. 자, 도쿄지검 특수부가 항상 정치인들을 겨냥을 하면은 와 이제 아작났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악명 높거든요. 정치인들의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적나라하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기시다가 위험에 네. 처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기시다가 자민당 내의 문제로 비자금 문제가 걸렸네. 야 자민당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뭐 사상 최저 지지율이라는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자민당이란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14.6%가 나왔는데 세상에 이걸로 정권이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왜? 다른 야당은 더 낮아, 더 1에서 낮아. 3%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자민당 독재 체제잖아요, 일본이. 왜? 네. 자민당 내에서 그냥 파벌이 돌아가면서 지들끼리 총리 바꿔가면서 하는 네, 거예요. 그쵸. 자, 도쿄지검 특수부가 나섰다라는 건 정의감에 나선 게 아닙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실권을 잡고 있는 총리의 어떤 의미로 수족이 돼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기시다파의 회계 담당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의원이 아니라 회계 담당자죠. 네. 자,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기시다가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민당 내에 아베파가 99명, 100명 정도 되는 가장 큰 파벌이고요. 아소다루 총리, 전 총리의 파벌도 있고요. 니카이파 파벌도 있습니다. 기시다 파벌은 사실 47명, 네 번째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기시다가 총리는 했지만 다수 의원들이 속해 있는 아베파라든지 다른 파에 의해서 사실은 약간 바지 성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기시다라는 사람은 네. 굉장히 조용하지만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많죠. 그럼 제가 솔선수범해서 기시다 파부터 해산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의미다? 자, 제가 해산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파벌 어떻게 할래요? 라고 이거 가이드라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약간 살짝 너네들한테 물려줄 테니 나머지 애들은 니네가 제거해달라. 알아서 니들도 해산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정치 쇄신 본부 만들었죠. 네. 여기서 38명의 아베파가 저 거기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시다 중심으로 다시
아베파를 어차피 아베는 죽었어요. 아베파 해산시키고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큰 파벌들 조금 해산시키는 계기로 삼으면서 다시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고요. 네. 아베파 소속의 4선 의원 이케다 요시타카가 먼저 첫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베파에서 어쩌면 3명 현역 의원이 구속될 수 있다. 아베파에서만 3명 정도 구속이 되는 걸로 끝나고 나머지는 다 회계 담당자라든지 비서진들만 구속이 되는 선에서 네.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결국은 기시다가 계속 총리를 잡고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자 우리 아베파 다 끌어내리고 우리끼리 좀 짝짝꿍 해볼까라고 아소다로도 짝짝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이쪽 상황을 분석해 준 것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문평론가님이. 저한테 일본을 시키지 마세요. 저는 중동에 빠삭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민당의 위기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시다의 위기가 아닙니다. 기시다를 대신해서 그럼 다른 파벌에서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른 파벌들은 그래 아베파 소속들이 내각 장관으로 많이 갔는데 걔네들 다 실각시켰거든요. 우리 쪽 사람들 넣어줘.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총리에서 오히려 내려올 정리가 이유가 다 없습니다. 돼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중동에만 빠삭하신 우리 기자님. 중동 사람들은 기시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일본이 뭘 할 틈이 없었고요. 오히려 중국이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란이랑 사우디랑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을 때, 네. 아베가 죽기 전입니다. 아베가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막 이란으로 가거든요. 이게 씨도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굉장히 그동안 본인들이 돈을 많이 네, 처발했기 사실은 거기에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니야? 근데 전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입김이 훨씬 그럼 크죠. 좋아요. 중동 우리나라는 어떻게 봐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봐요? 솔직히. 그거 지금 말하면 여기 시청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긴 좀 약간 반윤석열이잖아요. 아니야. 해도 돼요? 네, 당연히 해야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완전 좋아요. 왜요? 형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웬만한 큰 걸 하려고 하는데 서양에 좀 약간 찍혔어요. 이놈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좀 약간 자본주의, 뭐 법치주의 이렇게 했는데 뭐야 걔네들은 좀 약간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걔네들 자제하자. 근데 이 사람들은 중국 쪽으로 좀 갔는데 그냥 중국이랑 같이 가는 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은 뭐 오히려?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러면 한국으로 가자고 해서 한국에서 지금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와서 도와주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의 그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다른 아랍 국가들도 탐을 낸 거예요. 아 잠깐 그럼 우리도 뭘 하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윤석열 있을 때 뭐 해보자 이거군요. 이제 사실은 이 프로세스는 이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세스를 제일 많은 홍보가 됐던 시절이 윤석열 시절.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중동에 갔어요. 네. 보통 한국이 당선되면 미국에 가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이 중동에서 좀 약간 뜨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우디 아니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국제호구로 소문이 났어요. 아 그래요. 국제호구가 됐어요 우리가. 자,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라든지 인권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뭔가 조인을 할 때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지키는 했죠. 나라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은 거의 독재 국가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뭐 필요해? 우리가 해줄 수 있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다 줄 서가 야 저기는 다 해준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편에서 대놓고 설 수 없는 건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다. 중동 입장에서도. 그리고 중국은 기술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친미 국가잖아요. 지금 친미 일변도의 외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밀어붙이고 네. 자기가 한다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중동 입장에선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좀 약간 같이 지내기에는 중동 국가들의 부담스러움이 또 한 불편하죠. 가지가 네. 있는 거 뭐냐면 네. 위구르족 문제예요. 위구르족. 아무리 중동에서 언론을 좀 약간 제압을 하려고 하거든요. 왕실들이 위구르족 얘기 좀 많이 쓰지 마.
우리 중국 친해지려고 했는데 위구르 얘기가 나오면 국민이 중국을 싫어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왓츠앱 그룹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말하면 뭐 단톡 네, 카카오톡 같이. 예. 거기서 이제 그 위구르족 얘기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으니까 네. 국민 입장에서 아 우리 군주님이 왜 이렇게 중국이랑 좀 약간 친한 꽁이야? 우리 지금 거기 있는 위구르족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단합하고 있고 근데 한국에는 그런 거 아무 문제도 없어요. 뭐 한국을 보고 반감을 틀 만한 무슨 사회적인 뭔가 없으니까. 게다가 그 K 한류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도 좋아요. 이미지도 좋아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사실 국제 호구가 된 거는 국민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는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저는 도대체 이 정부가 몇 개의 나라에 어느 정도의 영수증을 내가 해주겠다고 써줬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전부 다 있거든요.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요.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지금 했어요? 네,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디서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게 공포라는 거예요. 도대체 백지 수표를 얼마나 남발을 해놨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래서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임종석 특사가 아랍에미리트로 날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전 정부에서 도대체 이상한 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수습하러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의 국가에 어느 정도일지 지금 네,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울하게 또 끝내버리는군요. 예, 국제 호구가 된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자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맑게 또 이렇게.